안녕하세요. 오늘 신화와 전설의 현대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강의를 하게 된 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홍명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이야기는 신화와 전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신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많은 정의들이 있죠. 사람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신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의미도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프랑스의 신화학자인 질베르 뒤랑의 학설입니다. 질베르 뒤랑은 상상계의 인류학이라는 이름으로 상상계, 즉 상상력의 세계가 나름의 질서와 규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일종의 상상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경향이 일으켜질 정도로 발행을 시킨 학자인데요. 스승인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을 더 발전시켜서 상상계가 인류학적인 차원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뒤랑이 다루고 있는 신화의 개념에서 신화의 귀환, 즉 신화가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신화는 전통적인 인류 신화의 원형이 반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와 뒤랑이 주장을 했었던 신화 비평이라는 내용, 즉 신화를 통해서 그 신화를 소유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상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해서 출발이 된 신화 비평에 대한 소개와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신화는 말 그대로 신들의 이야기죠. 신화해서 신들의 이야기 이렇게 보통 정의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한자 문화권에서의 정의일 것이고, 영어의 미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어의 미토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고대 철학에서도 이제 보통 많이 소개가 되는 이제 로고스와 미토스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로고스는 보통 이제 논리적인 사색이라든지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해서 나오는 언어, 말, 이런 것들을 보통 의미한다 그러고, 이제 미토스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허구의 이야기, 즉 로고스가 합리적인 세계관의 세계관을 언급하는 데 비해서 미토스는 비합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허구적인 이야기, 즉 만들어낸 이야기, 보통 크게 하자면은 이렇게 정의를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신화는 바로 이 미토스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미토스라는 것은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 미토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부터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도 있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질베르 뒤랑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미토스에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이야기가 다 미토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전래 이야기서부터 현대 이야기까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신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뒤랑은 신화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느낌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세계의 내용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은, 즉 유행도 신화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신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뒤랑의 생각이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영구적인 신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신화는 영원한 신화,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화라는 것은 만들어져서 탄생하기도 하고 지속이 되다가 소멸해 간다라고 신화의 일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단하게 신화의 탄생 과정을 보면은 일단 신화라는 것은 이야기죠. 신화, 전설, 설화, 민담, 옛날 이야기, 이제 이야기를 칭하는 그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이야기느냐 라는 카테고리로 보기 때문에 그 신화냐 전설이냐 이런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시작은 신화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익명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익명의 이야기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느 사회에서 어느 구성원들 사이에서 누가 처음에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그 방법은 이제 구전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로 전달을 하는 구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서 전달하는 이 구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처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이 구전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고 구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유럽의 중세 시절에는 트루바두르라고 해서 음유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주고 무훈시 같은 거를 들려주면서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이제 정보 전달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중세 시대의 대중 문화의 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계층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에 전기수라는 직업이 따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물론 전기수는 이제 소설을 읽어주는 직업, 그래서 국문소설, 를 사람들에게 읽어주면서 그것에 좀 더 이제 흥을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순전하게, 순수하게 이제 구전 전문가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이전 단계가 이야기꾼이라는 기본의 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기수도 구전 전문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전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에 문자가 존재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역사라든지 사회제도라든지 윤리 모든 것이 다 구전을 통해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이 구전 전문가들이 그리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데요. 이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전 전문가들이 등장할 정도로 이 구전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처의 이야기였었던 이 익명의 이야기들이 이 구전 전문가들 또는 일반 구전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 구전의 과정에서는 그 사회의 가치관과 메시지, 그 구성원들의 상상계가 걸러져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야기가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에게로 전달이 되면서 점점점 개인이 덧붙이는 내용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관심사 또는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수렴이 되는 과정이 겪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나 사물의 기호학적인 의미 또는 상징적인 내용이 아니라 수용성 자체인 겁니다. 받아들이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쉬운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단군 신화 예를 들면은, 단군 신화의 내용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서 4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이렇게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끝까지 남아서 여자가 돼서 단군을 낳았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이것을 이제 신화의 이야기 구조로 본다면 몇 가지로 이제 분석의 대상이 나올 수가 있죠. 첫째, 곰이 등장을 하고 호랑이가 등장을 하고, 그 40일 동안 동굴에 있으면 쑥과 마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이 왜 곰일까? 왜 호랑이일까? 왜 쑥과 마늘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기호학적인 의미, 마늘의 상징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한 분석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왜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는 이야기가 최종 완성이 됐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꾼은 곰과 호랑이가 물고기를 먹고 살아남아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수도 있고, 다른 화자들은 다르게 또 다른 식으로 전달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단군 신화는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됐다라는 내용이죠. 즉, 쑥과 마늘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쑥과 마늘이라는 아이템이 수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안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그 수용성이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질베르드 이랑은 이런 과정을 의미의 물줄기, 바생 세망티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산골짜기에 산 전체에 비가 내렸을 때 그 물들이 흘러내려가면서 작은 물줄기들이 서로 모이고 하면서 수렴되어 가는, 그래서 떠돌아다니던 익명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신화로서 수렴되어 가는 과정을 비유해서 바생 세망티크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웅덩이라는 뜻으로 이제 의미가 형성되는 커다란 덩어리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국내에서는 이것을 이제 의미의 물줄기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처음에는 익명의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점점점 의미를 가져가게 되다가 그 사회의 동시대인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수용이 됨으로써 하나의 커다란 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의미의 물줄기가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신화가 되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조건은 동시대인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때 신화의 지위를 획득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화가 탄생의 과정이 있으면은 신화가 소멸하는, 신화가 없어지는 과정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질베르드 이랑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문자화가 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화라는 것은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구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구전에 의해서 생생한 여러 사람들의 의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 신화가 탄생하게 난 이후에 일정 정도가 진행을 하다 보면 신화에 따라서는 문자로, 즉 글로 옮겨서 저장이 되는 신화들이 있을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세계의 신화들 다 문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즉 문자화 과정을 거친 신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뒤랑이 생각하는 많은 신화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뒤랑은 이 문자화, 원래의 신화가 생활 속에 있던 이 신화가 문자화가 되는 과정에서 자유롭던 변동성이 상당 부분이 상실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즉 말로 서로가 전달을 할 때는 자유롭게 뜻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신화들이 한번 문자로 고착이 되면 더 이상 변동이 되질 않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생생하게 가지고 있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의미를 상실한 신화는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단순한 지식의 차원으로 전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으로서의 신화가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신화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살아있던 신화가 아니라 소멸해 나간다는 거죠. 신화로서의 의미를 상실해서 신화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자화의 과정에서 이 문자화가 아주 잘 돼서 아예 문학의 차원까지, 문학의 수준까지로 문자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의미로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뒤랑의 일상적인 신화로서의 의미가 아닌 문학적인 차원으로서의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문학적인 영속성을 가지게 되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신화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이제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화가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을까 해서 의도적으로 신화의 이야기 안에 너무 많은 의미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너무 복잡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의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스스로 외면해서 도태가 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신화가 사라지는 경우, 한번 탄생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신화의 과정들, 태어나고 지속되고 사라지는 것이 마치 유기체, 생명체와 같은 일생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뒤랑의 신화에 대한 기본 정의입니다. 뒤랑의 이러한 이제 신화에 대한 설명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신화의 재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화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뒤랑은 신화라는 것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역사적, 즉 시간적으로 과거의 신화가 현재에 다시 등장을 하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신화가 유럽 지역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인도 지역에 있던 신화가 중국 쪽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가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 지역적으로 반복된다, 비슷한 구조의 신화들이 널리 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러피언 신화가 그리스 신화가 된다든가, 로마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든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새롭게 등장하는 신화라는 것이 과연 100% 새로운 신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새로이 등장하는 신화는 옛 신화의 새로운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느 사회든지 간에 이미 잠재적으로 신화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댐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들인데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과거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신화의 이야기들의 원형을 개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신화를 만나도 지금의 내가 거기에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의 신화를 듣더라도 거기에서 맞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뒤랑은 그래서 역사를 통해 보면 신화는 재귀한다. 새로운 신화가 있다라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신화의 원형은 호모 사피엔스의 존재 이후로 동일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신화가 반복된다, 재귀한다라는 거에 대한 뒤랑이 아닌 또 다른 프랑스의 기호학자인 로랑 바르트는 신화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50년대 말에 이런 가장 적절한 예를 했는데요. 프로레슬링은 현대의 신화 이야기다 라고 학술지에 설명을 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프로레슬링이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얻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스포츠의 한 부분으로서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레슬링이라는 이 새로운 스포츠가 각국에서 아주 열광적인 그런 인기를 얻었죠. 그 현상을 분석을 하면서 롤랑 바르트가 설명을 한 것이 1950년대의 이 프로레슬링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영웅 신화의 구조를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영웅 신화라는 것을 잠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제 세계 어느 지역의 영웅 신화든지 영웅들의 이야기, 즉 슈퍼맨이죠. 인간을 초월한 이런 초인들의 이야기는 대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웅이 등장을 하죠. 주인공인 영웅의 존재가 있고 영웅의 대척점이 되는, 영웅이 항상 타도해야 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둬야 할 절대악, 괴물이 이제 상정이 되죠. 그래서 모든 영웅 이야기의, 영웅 신화의 구조는 이 영웅과 괴물, 한편은 절대선과 절대악의 대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든 당연하겠죠. 영웅은 절대선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상대편인 괴물을 만나러 갔는데 만약에 괴물이 영웅보다, 주인공보다 더 착해. 그럼 얘기가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가장 악한 존재여야 되고 가장 강하고 일반인들로서는 극복해낼 수 없는 이런 기본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꼭 끼게 되는 것이 중간 매개자들입니다. 주변 인물들인 거죠. 그래서 이 주변 인물들은 영웅을 도와주는, 영웅의 편에 서 있는 인물들보다는 괴물의 편, 즉 적의 편에 서 있는 인물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대부분은 영웅의 사명을 방해하는 방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삼각구도가 영웅신화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죠. 이 영웅신화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의 영웅들은 처음 탄생부터가 비범합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비범한, 뛰어난 인물로서 탄생이 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범상치 않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 있었다든가, 분명히 보통 인간들, 평범한 인간들의 수준보다는 뛰어난 수준으로 영웅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은 이 영웅의 아이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장 과정에서 평균 이하의 시련을 겪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도 신과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영웅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굉장히 오랜 시간 12가지의 이제 시험 문제를 통과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모든 영웅들은 처음부터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시련의 밑바탕을, 바닥을 가게 되는 그런 시련의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갑니다. 이 시련의 시간이 있어야만 나중에 그 시련을 극복하고 최종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즉 절대악을 이길 수 있는 과정에 대한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의 시련을 겪고 나서 나중에 극적으로 시련을 극복해내면서 최종적인 승리를 마치게 된다라는 이런 전개 구조를 다 가지고 있게 되죠. 이런 이제 영웅 신화의 이야기 구조가 1950년대 프로레슬링의 전개 구조와
동일하다라고 본 것이 이제 롤랑 바르트였죠. 이제 당시의 프로레슬링의 구조는 이제 영웅과 괴물, 절대성과 절대악의 대립, 그리고 중간 매개자 이 구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것이 이제 영웅의 역할은 대개는 이제 팬들의 이제 인기가 많은 정통파의 실력자죠. 정통파의 기술을 구사하는 그런 실력자인데 반해서 절대악의 역할을 하는 괴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선수가 또 있죠. 그런 선수들은 대개는 사파, 반칙을 위주로 하는 그런 이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 영웅의 역할을 하는 선수는 자국 선수, 우리나라 선수가 되고 반칙 선수, 상대편 선수는 외국 선수가 되죠. 그리고 이 중간에 방해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항상 보면은 편파적인 심판입니다. 항상 이제 우리 편인 자국의 좋은 우리나라 선수에게 불리한 판정을 계속 내려주는 이제 그런 이제 편파적인 심판이 꼭 존재를 하죠. 이런 판에서 이렇게 짜여진 구도에서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국 선수는 처음에 이제 아주 멋있게 팬들의 자국민들의 이제 성호선을 받으면서 등장을 하게 되죠. 화려한 등장이 곧 영웅의 탄생과 같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우리 편의 우리나라 선수는 이제 정통파 선수는 사파의 반칙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고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몇 번이고 경기에서 이제 뭐 질 뻔한 위기를 이제 몇 번씩 넘겨가면서 간신히 경기를 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대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정통파 선수가 비장의 기술, 필살기를 발휘를 해서 경기를 뒤집고 최종적인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대개는 이제 이런 구도로 프로레슬링이 전개가 되는 것이 처음에 영웅의 탄생이 비범치 않았지만은 시련의 과정을 길게 겪게 되고 또 그 시련을 극복하면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이 영웅 신화의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레슬링이라는 스포츠가 환풍적인 인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레슬링이 현대의 신화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것을 이제 뒤랑의 이야기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즉 현대의 신화라는 것은 재발견된 신화다라는 것. 그러니까 현대의 신화도 이미 과거 신화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뒤랑은 이 이유가 그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 내부에 미테마, 즉 신화소라는 요소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신화에 익숙해져 있는 신화의 이야기 단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그것을 촉발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스스로 우리들의 신화소가 촉발이 돼서 그 신화를 친숙하게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현대의 신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현대적으로 등장하는 신화가 과거의 신화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 이외에 이제 현대의 신화에 있어서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화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신화는 계속 귀환한다, 다시 돌아온다 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재등장하는 신화가 살아있는 신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현대의 신화라는 것을 통해서 왜 신화가 중요하고 이 신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신화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같은 느낌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세계의 내용이다 라는 이 정의를 이해하신다라면은 즉 신화 안에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회, 어떤 시대의 신화를 들여다보면은 그 시대, 그 신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이 곧 뒤랑이 얘기했던 신화 비평의 기본적인 이제 원리가 되죠.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회, 다른 구성원들의 상상계를 이해한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프랑스어 표현 중에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분들 계신지요? 그러니까 entre chien et loup, 영어로 하자면은 between a dog and a wolf, 이런 표현이죠. 개와 늑대의 시간, 그러니까 개와 늑대의 사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 표현은 뭐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명해지고, 제 기억에는 몇 년 전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뭐 TV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개와 늑대의 시간, 개와 늑대의 사이라는 이 시간대는 프랑스어로 해질녘을 뜻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 해가 중천에 있어서 밝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밝았던 하루가 저물면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시간대를 개와 늑대의 사이라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시간대죠. 그래서 이 해질녘이라는 것이 왜 그렇느냐? 개와 늑대의 사이라는 것은 이제 개는 물론 이제 늑대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은 인간의 친구죠. 즉, 내 편인 것이죠. 늑대는 인간을 해치는 맹수인 거고, 즉, 적인 거죠. 해질녘이란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것은 해가 뉘엿뉘엿 져서 저 멀리 동물들이 실루엣만 보이게 되면은 저 멀리 있는 동물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죠. 저 멀리 있는 동물이 내 편인지 개인지 나의 적인지 맹수인 늑대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해질녘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된 건데요.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내용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왜 해질녘이 위험한가라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죠. 낮에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시간에는 저 멀리 있는 동물이 개인지 늑대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그래서 개이면은 내 친구니까 받아들이면 되고, 늑대면은 물리치거나 공격을 하거나 피하면 되고,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의 시간이 되면은 오히려 더 이제 문을 다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럼으로써 이제 더 안전할 수 있죠. 그런데 해질녘, 개인지 늑대인지 친구인지 적인지 모르는 이 시간대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화 분석에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왜 친구냐 적이냐의 이 문제에서 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맹수로서 왜 늑대가 등장을 하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장 무서운 적으로 뭐 호랑이, 사자, 그래서 뭐 개와 호랑이의 시간, 뭐 개와 사자의 시간, 고양이와 호랑이의 시간, 뭐 이 정도가 돼야 될까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왜 늑대의 시간이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금방 뭐 이해할 수가 있죠. 유럽에는 사자나 호랑이가 없었죠. 가장 무서운 맹수, 인간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 맹수가 늑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거죠. 서양의 이야기를 보면은 뭐 무서운 이야기, 괴기 소설 이런 거에 보면은 뭐 늑대, 달밤에 늑대 우는 소리 이런 이야기, 이런 배경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늑대 소년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유럽에 늑대 소년이 있어도 뭐 호랑이 소년, 사자 소년 이런 거는 없죠. 이 사실은 늑대라는 동물이 유럽인들에게 가지게 되는 트라우마를 상징을 하는 거죠. 즉, 늑대는 유럽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였고 유럽인들의 상상계에 각인된 위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자나 호랑이보다 유럽인들은 늑대라는 단어에 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즉 유럽인과 우리 한국인들은 이 늑대라는 이 단어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늑대소년 하면은 늑대소년 뭐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유럽인들은 늑대소년 할 때 그 섬찟하게 느끼는 뉘앙스가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과 한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 간의 상상계의 차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상상계의 차이, 근본적인 차이는 가스통 바실라르라는 이제 철학자, 이제 뒤랑의 사실 스승뻘 되는 철학자인데요. 문화 컴플렉스라는 용어로 이미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독창적인 이미지를 그려낸다라는 사람들도 본인 스스로는 아주 독창적인 상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상상의 내용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에 의해서 구조화된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백조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시나요? 뭐 백조 하면은 수면 위에는 아주 고고하고 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연상하실 수도 있겠죠. 서양 사람들은 백조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은 여인을 연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레다와 거위 이야기, 즉 레다라는 이제 아주 미인을 제우스가 차지하고 싶어서 거위로 변신을 해서 레다를 유혹했다라는 이제 신화의 내용이 있죠. 그 신화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이제 유럽 서구 사람들은 백조를 보면은 백조와 이 레다와 거위의 이야기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연상이 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조를 보면은 벌거벗은 여인의 이미지가 연상이 된다라는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을 이제 바실라르는 문화 컴플렉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어릴 적 교육의 영향에서 나오는 아주 손쉬운 연상작용인 거죠.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이제 상상력을 발현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문화 컴플렉스다라고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그 사회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상력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 컴플렉스라고도 볼 수 있죠. 요약을 하자면요,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왜 신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요, 신화의 본질이라는 것은 즉 그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느낌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세계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은 바로 곧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상상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화에는 그 사회의 상상계가 반영되어 있고 그들의 삶에는 신화의 상징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화의 현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얘기된 이런 신화들, 신화가 이렇게 탄생을 해서 이렇게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 신화라는 것을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럼 어떤 신화라는 것이 진짜 바라봐야 되는 신화인가라는 문제를 가질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 뒤랑이 이야기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화와 죽은 신화의 구별입니다. 말 그대로 신화는 살아있는 신화가 있고 죽은 신화가 있을 수 있죠. 살아있는 신화는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그런 신화인 거고, 죽은 신화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신화. 사실 죽은 신화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나에게 직접적인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신화,
뭐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은 경칩 같은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경칩 24절기 중에 하나인 경칩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경칩이라는 명칭은 원래는 이제 계칩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래요. 중국에서 넘어온 거니까.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계칩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 한나라 때 이제 그 경제라는 왕의 이름이 계였어요. 그래서 유계. 그래서 이제 황제의 이름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경칩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된 절기죠. 근데 일본은 아직도 이제 계칩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경칩 이야기를 한 것은, 자, 여러분들이 이 경칩 이야기는 다 아시죠? 이제 봄이 되면은 땅 속에서 어떤 동물이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봄이 시작된다. 뭐 입춘 다음에 이제 경칩 이런 과정을 이런 이제 절기다라는 건 다 아시는데, 자, 여기서 이 경칩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은 뭘까요? 그렇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칩은 땅 속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날이죠. 땅 속에서 개구리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화도 피고 봄이 시작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죠. 일본도 이제 우리와 이제 같아요. 거의 다른 몇 가지 다른 동물들도 등장을 하긴 하지만은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경칩은 개구리가 땅에서 이제 겨울잠을 깨고 나오는 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원래 이 어떤 동물이 겨울잠을 지나고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에 원래부터 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북방설화라 그래서 원래 그쪽에서는 곰이었어요. 이 겨울잠을 자고 이제 봄에 나오는 동물이 곰이에요. 근데 이 곰이 점점점 전달이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는 최종적으로 개구리가 된 거고 일본도 개구리로 변화가 된 거죠. 이제 원래는 곰이었는데 왜 한국에서 개구리가 됐느냐, 이거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 각종의 연구를 통해서 다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질문을 했던 것은, 자, 한국과 일본은 개구리인데 중국에서는 경칩하면은 등장하는 동물이 달라요. 중국에서는 경칩할 때 나오는 동물은 호랑이에요. 호랑이 중에서도 주로 백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경칩이 되면은 이 호랑이와 관련되는, 길거리에서 호랑이 관련된 이제 부적 같은 이제 애군을 막는 그런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런 용품들이 경칩날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한국과 일본에서는 개구리의 날이지만은 중국에서는 경칩은 호랑이의 날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국의 경칩과 한국의 경칩은 이미 많이 달라졌죠. 원래 처음에 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달라졌든 어쨌든 지금 오늘날 이 순간에 한국인에게 의미 있는 경칩은 곰이 등장하는 경칩일까요? 호랑이가 등장하는 경칩일까요? 개구리가 등장하는 경칩일까요? 당연히 한국인에게 의미 있는 경칩은 개구리 경칩이죠. 중국인에게 의미 있는 경칩은 호랑이 경칩인 거죠. 바로 이런 점들이 그 지역에서의 살아있는 신화와 죽은 신화를 나누는 구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원래 이야기의 시작이었었던 곰 신화, 곰이 나오는 곰의 경칩은 한국인이나 중국인에게는 이제는 죽은 신화인 거죠. 그렇지만은 한국인에게 살아있는 신화는 개구리 경칩 이야기인 거예요. 즉, 신화라는 것은 지식으로서의 신화가 아니라 공감대로서의 신화일 때 살아있는 신화가 된다는 거죠.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신화들, 이런 신화가 살아있는 신화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살아있는 신화만이 삶의 근원적인 구심점으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화를 합리적이나 수치적인 기준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화의 현대적인 의미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신화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와 우리의 이야기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고맙습니다.